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이해와 분석,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을 살펴보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기술의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5년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포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구축하는 일련의 활동, 그리고 기능, 처리 과정의 연계로 처음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자체,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걸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 뭐 기능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 과정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활동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 연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빅데이터에서 그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은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과정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기능별로나 처리 과정별로의 어떤 그 활동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정의해 놓은 것들이 이제 가치 사슬이 되겠죠. 먼저 살펴볼 것이 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MGI에서 나와 있는 2011년도에 정의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는 밸류체인 자체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라는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데이터피케이션 앤드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곳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아널리틱스 앤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 분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 단계죠. 결국은 이제 이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어떤 그 처리를 거치고 나면은 거기에서 의사 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가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이제 MGI에서 생각할 때는 이때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exponential growth of data, 즉 데이터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exponential하게 우리가 지수 형태로 데이터가 올라가면은 초반에는 조금씩 움직이다가 지수가 계속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수직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증가량이 굉장히 폭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석 단계에서 보면은 Adoption of Data Analytics,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채택하고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데이터가 증가를 한 것들의 데이터에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떤 것을 봤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 from informing to driving decision making. 이게 이제 패러다임 자체, 어떤 그 큰 틀 자체가 시프트, 변화한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분명히 그때도 했어요. 데이터 수집해서 의사결정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아주 이제 그 정해진 형태의 그 의사결정하는 구조에서 그 다음에 굉장히 자동화돼 가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다시 이제 그 데이터피케이션 앤드 데이터 컬렉션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화 시키는 과정이 디지타이제이션 한다는 거죠. 전자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데이터, 공공 데이터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는 이야기고, 패스트 앤드 오픈 인터넷, 굉장히 그 개방형 인터넷 구조로 빠르게 이렇게 빠른 개방 형태의 인터넷 구조를 갖고 있고, 인터넷 오브 싱, IoT, 소위 사물 인터넷 형태의 구조의 데이터들이 온다. 즉 IoT 데이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용량의 쉬지 않고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 센서로부터 오는 데이터들까지도 이렇게 데이터 컬렉션 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이렇게 됐어요. 데이터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널리틱스,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 PC가 아니라 그냥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로 데이터를 여러 명이 같이 접속도 할 수 있고 그걸 같이 분석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게 된다. 데이터 스페셜리스트 스킬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해 나가는 데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오토메이티드 디시전 메이킹, 이게 자동화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컬처 오브 데이터 익스퍼리먼트, 이게 데이터를 통한 경험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어떤 그런, 그걸로 통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런 3단계로 살펴봤던 것이 MGI에서 2011년에 봤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 정의가 존재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에드워드 컬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정의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에드워드 컬리는 책의 한 챕터인데 거기 챕터의 제목이 빅데이터 가치 사슬 콜론하고 정의 개념 그리고 이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이런 책의 챕터를 놔두고서 여기에서 아예 빅데이터 가치 사슬 하나만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양이 많은 이 빅데이터로부터 가치와 유용한 통찰력을 생성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가가치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필요한 일련의 정보 시스템 구성 단계.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소위 가치와 유용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성하는 정보 시스템 구성 단계.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정보 시스템의 구성 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총 5개의 활동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단계를 살펴보면은 데이터 애퀴지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죠. 데이터 아널리시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큐레이션 하는 단계죠.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단계,
데이터 유시지, 데이터 사용, 보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 단계별로 그 여러 가지 주요 활동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커리가 이제 5단계를 정의할 때 데이터 가치 사슬,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 사슬이죠. 빅데이터 가치 사슬을 정의를 하는데 데이터 애퀴지션, 수집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 데이터 큐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저장, 데이터 보고, 사용하는, 사용 보고하는 5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애퀴지션 단계를 살펴보면은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분석 단계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전 단계로, 즉 데이터 분석 단계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전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의 다음이 이제 분석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게더링 해가지고 선별, 필터링하고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정제, 클리닝하고 하는 단계를 데이터 수집 단계다 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정형 데이터 처리, 비정형 데이터 처리, 이벤트 처리,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프로토콜 처리, 실시간 처리, 데이터 스트림 처리, 멀티모달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들을 살펴보면은 웹 기술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로그 파일, RFID, 센서, 각종 기계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데이터 로그 수집기, 그 다음에 크롤링, 웹 스크래핑 하는 크롤링, 센싱, RSS 리더기, 오픈 API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주로 이때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들을 보면은 Storm, S4, Simple Scalable Streaming System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 플럼, 하둡 등이 데이터 수집에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는 수집한 원시 데이터를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관련 데이터를 강조하고 사업적 잠재력이 높은 유용한 감춰진 정보들을 합성하고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 변환 및 모델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면은 분석 단계에서 스트림 마이닝, 그 다음에 의미 분석, 시멘틱 아널리시스, 기계학습, 정보 추출, 연관 데이터, 데이터 검색, 에코시스템, 우리가 그 에코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각 부문 간, 각 도메인들이 있죠. 부문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크로스 섹토리얼 데이터 아널리시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저장된 그 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분산, 병렬 처리해서 분류, 군집, 예측 등으로 통계적, 수리적, 인공지능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분석하는 작업은 통계적 방법, 수리적 방법, 인공지능적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분류하고 군집하고 예측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하는 처리하는 방법 중에는 분산 처리, 병렬 처리 등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데 어, 실제 데이터의 형태들을 보면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큐레이션 단계입니다.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큐레이션 하는 행위 자체는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에 있는 동안에서 데이터를 생성, 그 다음에 선택, 그리고 분류, 변환, 검증하고 저장하는 그 이때의 데이터의 어떤 접근성하고 품질 향상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큐레이션 단계에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게 잘 생성됐는지, 잘 선택됐는지, 분류는 잘 됐는지, 그리고 편향성, 변화는 잘 됐는지, 편향성은 있지 않는지, 검증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데이터를 추가로 더 이렇게 수집을 하게끔 만들고 중간에 데이터가 편향성이 있으면 편향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더 포함하게끔 한다든지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하게 한다든지 다시 분류한다든지 어,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단계 이런 단계를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신뢰성 있고 검색과 재사용이 가능하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적절한 방법론하고 기술적 데이터 관리를 통해 가지고 품질을 보장해 주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뭐 전부 다 코디네이션 해 나가는 이 사람이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 나가는 그 활동들을 봐보면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해주고 신뢰성이나 데이터 기원 어디서 어떤 데이터로부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데이터에 주기해주는 기록해주는 주석 달아주는 그런 기능 데이터를 검증해주는 데이터 밸리데이션하고 그다음 데이터하고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작용해주는 상호작용해주고 탑다운식 바텀업식 그 하향식 상향식 접근을 통해 가지고 상향식으로도 해보고 하향식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많이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은 어, 데이터 타머, 젠크라우드, 크라우드DB, 쿼, 위키피디아 봇, 뭐 이런 제품들이 큐레이션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 단계입니다. 데이터 저장 단계는 이 데이터에 대한 빠른 접근과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맞춰 가지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사용되는 그 내용들이 내부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든지 NoSQL 데이터베이스 저장한다든지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든지 또는 보안 개인화를 시켜주거나 표준화를 시키고 확장성과 성능 보장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큰 스케일의 규모가 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산 저장을 한다든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저장을 서버하고 저장 장치 사이에서 가상화 데이터 분산 복제 기술을 활용해서 저장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요 기술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하둡 파일 시스템 분산 환경에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HBase라든지 몽골DB 같이 우리가 보통 이게 그 빅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NoSQL이죠. 이 NoSQ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RDBMS에서 우리가 그 트랜잭션 처리할 때 네 가지 속성이 있었죠. ACID라고 부르는 어토머서티하고 컨시스턴시하고 아이솔레이션하고 듀러빌리티한 이 네 가지 속성, 뭐 원자화 되어 있다든지 뭐 일관성을 갖는다든지 뭐 고립화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네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이게 그 NoSQL은 꼭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NoSQL 만들어진 배경이 이제 대용량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 NoSQL에서는 이 아시드한 트랜잭션의 네 가지 속성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또 보면은 우리가 H스토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DB가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OLTP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OLTP를 위해서 만들어진 DB인데 이게 이제 병렬 처리를 하면서 기존의 RDBMS가 갖고 있는 아시드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NoSQL이 갖고 있는 그 확장성 이거를 같이 스케일이 큰 데이터에 처리하는 이것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병렬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일관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병렬 처리를 이렇게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기본 기능을 갖고 있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New SQL DB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GPU 기반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뭐 키네티카 DB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저장할 때 사용되는 어떤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 보고 단계입니다. 데이터 보고 또는 데이터 사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다 보니까 과제나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보고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의사결정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예측 분석도 해주고 사용 중 분석해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큰 데이터셋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큰 데이터셋 탐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소스와 형식으로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시각화를 시키고 또는 시각적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데이터를 시각화도 시켜보고 결과를 시각화도 시키지만은 또 서비스를 또 시각화도 시켜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보고 이런 데이터 모델링 된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보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까지 총 우리 커리는 5개의 이런 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가 정의했던 5개 단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보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 분석 단계하고 좀 유사한가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편향 방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편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이제 편향은 총 3가지 편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 거, 확증 편향, 그리고 자동 편향,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봐보면은 이 그림에서 나온 것 같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지금 데이터 수집할 때 생기는 소위 선택 편향, 데이터 레이블링 등과 같은 걸 할 때 확증 편향,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훈련되어 있는 그 데이터,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생겨나는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생겨나는 자동 편향,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선택 편향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생기는 그런 편향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 데이터만 수집한다든지 혹은 흑인 데이터만 수집하게 되면은 이 수집된 데이터는 편향성을 갖게 되죠. 여성 데이터의 그 의존성이 강해진다든지 흑인 데이터의 의존성이 강해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전체적으로는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셋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핸드폰 얼굴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황인들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는데, 아프리카 갔더니 흑인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시켰던 데이터셋이 흑인에 대한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또는 없었기 때문에 흑인에 대해서 얼굴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시기라든지 뭐 장소, 시간뿐만 아니라 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포함시키는, 가능한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확증 편향이 되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데이터 수집 중에서 담당한 사람의 선입관에 의해서 레이블링 등의 작업에 일어나게 되는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자주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 보면 나만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갖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계속 나는, 동일하게 이렇게 쏠려가는 어떤 그런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은 데이터 수집하고 나서 그걸 그게 이제 정답지를 만드는 라벨링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예를 들면 감정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감정인식, 기쁘고 슬프고 놀래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놀란 거하고 슬픈 거를, 기쁜 거를, 놀란 거하고 기쁜 거를 계속 놀란 거로만 생각한다든지,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서로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 이 확증 편향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링 할 때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다른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한 뭐 5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한 사람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어떤 데이터셋이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놀랬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 사람이 잘못 편향을 갖고 있는 것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 명이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보편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것이 확증 편향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긴 게 이제 자동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는 이제 자동 편향은 거의 없죠. 이제 컴퓨터 기계의 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동 편향인데, 이게 자동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특정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그 훈련된 데이터 자체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동화 툴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툴에 의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쏠려가게 되는 거죠. 쉬운 이야기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훈련시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리하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유리하게 훈련을 시킬 거고,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유리하게 훈련을 시킬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어, 자기들 데이터셋에 좀 그 로컬라이즈, 지역화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의 특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동 편향 같은 경우도, 이미 훈련된 거에 대한 자동 편향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 훈련된 데이터 툴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자동화 툴들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또는 자동하고 반자동, 일부는 자동을 하고 사람이 다시 검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거쳐가지고 그 자동 편향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편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한 편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수업에서 정의하는 빅데이터 그 분석 과정, 빅데이터의 가치 사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그 MGI라든지 커리가 이제 정의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그 조금 다르게 좀 정의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정의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